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8일 일요일이네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종전선언 부분이 많이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트럼프 시절까지 합치면 네 번째인데 뭐 이제 하늘만이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때까지 종전선언이 진행됐던 부분을 제가 이제 올렸던 동영상들을 바탕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중간 정리를 해보고, 또 그때 어떤 사안별로 어떤 조짐이나 실마리를 가지고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하고 그 의미가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돌이켜보면, 뭐큰 오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일요일이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본격적인 실무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기에 좋은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시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이죠. 그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문정부에서 문재인이 백두산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동행을 했던 것 같고, 천지에서 본인이 같은 버스에 탔던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 앉혀 세운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백두산 천지고,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시다시피 탁구 선수, 현정화, 예전의 탁구 선수죠. 가수 알리, 안도현, 시인, 차범근, 뭐 아시다시피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죠. 이런 사진이었고,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급 관료는 아닌데, 최상급 관료는 아닌데 등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데니엘 크리텐브링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21년 11월 달에, 11월 초 정도에 내한을 해요. 그 당시에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어요. 이 사람은 여기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21년 9월 24일부터 이 시기에 있었고, 그전에는 한 3, 4년간 베트남 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임명된 지 한 1, 2개월 됐을 때였죠. 예, 그래서 그때 한국을 왔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장관급이나 대통령급에서 큰 결정을 하면 그 큰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2021년 11월에 이 사람이 내한을 했다는 것은 한두 달 후에 북미 종전선언이 임박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죠. 제가 동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간에도 그럴 겁니다. 아니면 어제 돌아갔거나, 그제는 한국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기사를 통해서. 자, 그 사람이 와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 번 썼던 영상입니다. 슬라이드이긴 합니다만은, 작년 말 12월 29일에 예외적인 정의용 당시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한미가 사실상 합의했는데 왜 정전선언 왜 안 하냐. 이 한미가 합의했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냥 강하게 이야기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판단하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국면이 아니었다고 봤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에만 시각이 고정되어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 주장이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된 거죠.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 다음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대화에 전념하겠다 해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이든 들어와서 첫 번째 될 뻔했던 순간이에요. 그게 안 된 거죠. 예. 자,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고, 그러다가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다가, 이 보시다시피 마크롱하고 숄츠 총리죠, 독일에, 막 앞뒤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외교장관 회담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도 벌어졌죠. 예. 그래서 저게 잘 무마될 것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잘 무마되는 것으로, 저기 때 LNG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 종식되는 분위기로 넘어갔어요. 전쟁이 발발 안 하고 긴장이 고조됐다가 작년 10월 11월 긴장이 고조됐다가
2, 3개월 만에 전쟁 없이 평화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풍겨졌거든요. 자, 그러자 다시 미국이 그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아시아로 돌리면서 급하게 밑에 국방동평 108편이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해요. 하와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때 다시 이제 종전선언 재시동을 거는구나. 미국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됐구나.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실제로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거창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세계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왜냐? 그때 우크라이나전이 그렇게 해소가 됐으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하고 큰 틀은 같아요. 유럽, 러시아, 미국이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이 고립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봤던 것이죠. 저기서. 그래서 급하게 이제 회담을 소집했고, 북한은 이때 2월달 들어서 다시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던 것을 1월달부터 2월달 한 달 동안 멈춥니다. 이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그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풀리죠. 왜냐? 러시아가 결국 2월 말에 침공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다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가 다시 무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었고, 정권이 교체가 된 거죠. 이렇게 풀려 나갔던 겁니다. 일이.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하고 미국은 다시 이제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미국이 원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눌러놓고 싶었어요. 왜냐, 바이든은 트럼프를 싫어했지만 트럼프가 했던 북미 간의 합의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남한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선언하면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새로운 정부가 5월 달에 출발하기 전부터 양쪽은 이미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됩니다. 이제 그게 크게 잘 드러났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4월 중순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은커녕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도 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좌관 정도 만나고 전달해주고 온 것인데 격에 안 맞는 의전이 됐었던 거예요. 차라리 두 가지로 해석이 안 돼요. 미국이 약속을 해놓고 의전이, 당선인의 친서가 간다는 것은, 당선인은 대통령이잖아요. 당선인의 친서가 간다는 것은 곧 당선인이 간다는 것과 준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교 관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혀 예에 안 맞는 짓을 한 거거든요. 자, 그것은 뭐냐?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약속을 해놓고 팽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미국이 약속을 안 잡아주는데 우리가 들이밀고 갔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구나, 조율이 안 됐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영상을 올렸던 바가 있었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도 그 의미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었다. 제가 봤던 시각은 그렇게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초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죠. 바이든이 한국을 왔죠. 그래서 보통은 짧게 머무는데 이때는 하루를 더 머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들어선 윤 정부에서는 홍보를 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다. 취임하자마자 바로 왔다. 근데 사실상 내용을 봤을 때는 바이든은 하루의 시간을 내서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었죠. 결국 무산됐지만 결국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그 전화통화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하는 내내 긴장관계가 흘렀어요. 좋아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텀이 날 때마다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어요. 바이든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혹시 그래서 윤석열한테도 대화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본인도 대화하겠다 의사가 있었죠. 그렇지만 언론에서 그걸 전부 다 자른 거죠. 사실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그리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만에 하나 북한의 긴장을 다시, 남한 정부로 인해서 긴장이 생길까봐 그걸 우려하는 그런 내심을 여러 번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것이고, 가장 핵심은 통화를 한 것이죠. 통화를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죠. 그렇지만 이 통화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 이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간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었고, 바이든은 경제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전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새로 들어선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주장하는 정부를 단속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든과 문재인이 통화를 하고, 그 통화는 원래는 사실 만남이었는데 너무 과격한 행위다. 그래서 통화로 대체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 앞뒤 정황을 봤을 때. 그 다음, 두 사람의 바이든, 문재인의 통화가 있고 나서 10일도 안 돼서 이런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BTS가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그 정신없는 바이든이 BTS를 만날 여유는 없어요. 그리고 좀 이따 BTS는 이제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군면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BTS가 먼저 손절을 좀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걸로 타협하지 않겠다. 활동 중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서 바이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당시에 이제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걸 세계적인 이벤트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만약 그런 상황으로 진전이 된다면은 BTS가 거기서 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뽑았던 겁니다. 되게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가죠. 그러자 이번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을 또 갑니다. 같이 미국을 가는 건데 서로의 목적은 아마 반대였을 거예요. 하나는 한쪽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그걸 말리려고 했을 거라고 제가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영상으로 이제 삼았던 것인데,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는 서훈 쪽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미국이.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하고 통화하면서 이미 이렇게 움직이기로 서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의 움직임의 시작은 사실은 바이든의 방한이에요. 이렇게 보면 바이든이 방한한 것은 문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방한했다. 이게 핵심 이유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속 조치로 BTS가 방문을 하고 대중하고 교감을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실제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는 대북 전문가인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고, 관련된 실무진들이 더 출장을 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6월 초부터. 그러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카드를 꺼냈지요. 이것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 윤 정부에서는 아까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에 간 것처럼 소문을 따라서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능한 딴지를 걸려고 했다라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때 많이 팠을 텐데 큰 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 않은 걸 보니까, 일을 확대시키려고 했으면, 뭔가 팔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지난 2달간 이미 크게 터졌을 거예요. 서울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서울이 할 일을 다 했거든요. 그 뒤에는 미국의 바이든이 서 있거든요.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상처를 키울 수도 없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에 귀국을 해요. 그래서 뭐 한 6월, 7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에 갔다가 비슷한 시기에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조사받을 거다 이런 걸 부각시키는 기사를 냈는데, 참 동떨어져 있죠. 이야기의 핵심이.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뭐냐? 북미 간의 종전 협상을 다시 협상이 재개됐고, 그것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 뜻해요. 6월, 7월, 약 2달 가까이에 걸쳐서. 지금 이걸 돌이켜 봤을 때 충분히 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추가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갔다 와서 당연히 문재인과 의사소통을 했겠죠. 문재인도 한시는 넣은 거예요. 근데 자기 손을 떠난 거예요. 자기 할 바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마음 편히 휴가를 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해줬다. 그 다음부터는 바이든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 그리고 8월 초부터,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가장 큰 효과를, 대중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바이든이에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은 전혀 인기가 없어요. 새로운 큰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삼을 수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한꺼번에 적으로 삼는 행위는 자살 행위예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을 치는 것은 미국 여론이 좋아해요. 예. 러시아하고는 그냥 정치적으로 화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북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근거로 해서 평화선언을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꺼내들면은, 예, 새로운 세계적인 리더십을,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많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힘이 옛날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렇지만 전 세계인의 마음은 잡아야 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는 부족하죠. 그래서 비핵화, 이제 협치의 정치, 공존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로 가는 거예요. 4차 산업과 맞물리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수명을, 그리고 영향력을 늘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 영향력을 잃으면 급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서 한반도가 부상됐고, 종전선언이 시점이 됐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러시아가 오케이를 해, 러시아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의 숙제는 해준 거예요. 그 다음 바이든의 숙제다. 바이든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급하게. 왜냐? 11월 8일이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하는 게 딱 맞아요. 종전선언을 이벤트화 시키려면. 예.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죠.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일에 7월 말에 마치고 8월 5일에 이 자산을 가지고 남북 간의 한 합의를 바탕으로, 서명은 안 했지만 펠로시가 강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대만을 방문한 거잖아요. 중국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기분대로 펠로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여러 중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포위할까 하는 생각, 그리고 러시아랑 어떻게 화해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북방에서 대만을 뺏기기는커녕 북쪽에 새로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되면, 한반도가 소통이 되면은 몽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소수민족 문제도 있다. 그 카드를 펠로시가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이때 다 결정된 거예요. 돌이켜보면. 근데 윤석열은 안 만났죠. 왜 안 만났느냐? 밑에 이유 보이죠? 국익을 고려해서 안 만난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다르다. 이미 펠로시가 뭘 요구할지 윤석열은 알고 있었어요. 북미 종전협정 할 거다. 그게 부합되게 행동해라. 즉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라. 윤석열이 추진하는 바하고 정반대죠. 그들 지지자하고 정반대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반대죠. 그래서 강하게 노를 한 겁니다. 그의 성격대로. 앞서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자 미국의 바이든은 절대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북한과의 단순한 어떤 외교관계의 재정립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서 미국의 위협 요소를 하나 제거한다. 이 정도 수준도 넘었어요. 글로벌한 미국의 어떤 포지셔닝,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 방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엄청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거기다가 의기장을 놓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예.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그래서 펠로시가 돌아간 날, 저렇게 면담이 불발된 날, 즉 윤석열은 그런 공식적인 메시지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입장에 반드시 노를 한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전략적 수정, 러시아의 화해, 중국의 고립, 예. 그리고 일본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일본을 바이든이 누르는 거, 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고 아예 안 만난 것이죠. 제대로 틀어진 거죠 이때. 예.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는 국익 고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의 몫이에요. 그게 과연 국익인지, 그들의 이익인지, 윤석열의 이익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익은 또 어떻게 상관되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어쨌거나 대통령실은 국익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때.
자, 그러자 미국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예. 면담이 불발된 날 바로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아 순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바로 나왔죠.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본 히로시마에 가서 원폭 관련 비핵화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다음 비핵화 지역을 선포한 지 30년이 되는 몽골을 방문하고, 그래서 몽골이 한반도에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하고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혔다 발표하고 출장을 왔어요. 국가 원수급이 한 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일정을 안 잡고 출발을 한다? 이거 참 예외적인 일이죠, 여러분. 자, 이건 압박이에요. 물어보지 않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몽골 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주일간 윤석열이 휴가에서 돌아온 그 다음 일주일 수해가 한창이었던 그 시기죠.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엄청난 외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 둘이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죠. 거기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더 자극하는 행동을 해요. 중국에 손을 뻗친 것이죠. 예. 미국은 절대 양보가 없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미국이 여기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8월 15일 광복절 축사가 나왔고 거기서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미국의 담대한 구상이고 담대한 자가 참 어폐가 있다. 예.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뀐 거니까요. 즉 윤석열이 항복선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간의 미국의 그 압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알 수 없죠. 미래에 대한 언젠가 알려지겠죠. 우리는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생각만 할 수 있을 따름이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른 동영상에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기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게 8월 초중순에 있었던 급박한 상황들이 펠로시 미팅 불발했죠. 8월 4일날. 그 다음 휴가 기간이었죠. 그때 중국을 끌어들이느냐 마느냐, 한반도 핵무장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와중에서 안보실 2차장 군인 출신이었죠. 안보실 실장이 사퇴합니다. 저는 이것도 심각하게 봐요. 예전에 제가 미국의 내셔널 인트레스트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현재 군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의구심이 생기고 있거든요. 의견이 맞지 않아요, 서로. 거기에 군 출신이 또 사퇴했어요. 예. 또 군심은 더 안 좋아지는 부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윤이 계속 무너지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그 촛불혁명처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군이. 그 어떤 방식이든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 그것이 더 내셔널 인트리스트의 기사였잖아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박근혜 때도 촛불 시위가 한참일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군의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것도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안보실 2차장이 사퇴한다고 했을 때 군 출신인 그가 이 부분에서는 또 거리가 멀어지겠구나.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군심이 요동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 큰 실수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바로 추진하죠. 펠로시 안 만나고. 그랬더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8월 9일 날 있었는데 주한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와서 당연히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과 면담을 합니다. 펠로시도 안 만나던 사람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은 바이든의 목소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이제 8.15에서 뭐 새로운 구상을 이야기할 거라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나오면서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사실은 8월 9일 저 미팅, 주한대사 미군 사령관의 미팅이 비공개 간담회 윤석열과 저게 가장 핵심적인 미팅이었다고 봐요. 미국의 압박이 극점에 달했던 시점이죠. 저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 오고 언제 왔는지도 몰랐던 에드 마키 미 상원 의원이 왔어요. 강원 양면 작전을 썼을 거라고 봅니다. 압박을 하고 외교적으로는 풀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8.15 기념 축사에서 담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그에 그치지 않았죠. 그걸 공개화해라. 이때까지는 밀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표해라. 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자 그게 15일이 광복절 담대한 구상이 처음 나왔죠. 17일이 100일 기자회견이었죠. 18일에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외교부하고 통일부에서 후속 조치 준비하겠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일주일 만에 한 10일 만에 전체 기조가 확 바뀌었으니까. 예. 그러자 미국 더 기다리지 않았어요. 19일 발로 바로 발표가 났죠.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보시는 동아태 차관보가 출장 갈 거다. 제가 오늘 동영상에 처음 등장했던 그 인물이에요. 실무를 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즉 미국은 계획이 다 있고 한국이 빨리 따라오라고 채근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 임박했다. 그리고 그의 출장 일정은 몽골을 들른 다음에 한국을 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몽골에 가서 몽골에 호의를 베풀고 오죠. 예. 그리고 우리 박진 외교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몽골을 방문하는 거예요. 미국이 몽골에 공을 들이는 게 막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들렀다 왔죠. 단지 몽골에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한다? 예전에 트럼프가 싱가포르가 베트남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몽골에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몽골에서는 되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추가에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유치에 힘을 쏟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죠. 그 후보지로서 거명이 됐을 때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 지금 벌써 바이든 들어서 세 번째고 트럼프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인데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발을 뺐었단 말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포지션이 이번에 북한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기차만 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몽골이 가기에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거기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인 곳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기가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돼서 유라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미국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 때 몽골과 한반도의 유연 관계는 상당히 깊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러시아와의 동의 없이 러시아는 그 지역에 있었을만큼은 중국과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선다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몽골을 대만처럼 중국을 북부에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한반도에 소통이 된다고 했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동북아 정세에 있어가지고. 예. 중국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챙겨봤던 종전협상의 추이를 제 동영상들을 기반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고 거기에 이제 주요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추측에 불과했지만 확인으로 돌아선 부분, 더 의미가 명확해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봤어요. 드려봤고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향후 미래에 큰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이 워낙 힘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고 전 글로벌 체제의 변화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불씨는 충분히 될 수 있다. 향후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협정만으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걸 하늘이 잘 보살펴 줘야 되겠다.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시점이라는 부분은 이미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종전선언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